그래서 저는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노태우 비자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리를 우리가 따지자면 말씀하신 대로 이건 그러면 말 그대로 노소영 관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몰수 추징을 해서 사실은 그럼 국가가 가져가야 될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라서 상당히 좀 꼬이는 면은 좀 있는데 아마 파기환송심이 들어가면 그래도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이 내린 파기환송의 취지대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최태원 회장이 조금 더 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는 근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점에 주목을 했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나오기까지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도 그 소부에 배당이 됐지만은 천문학적인 재산 규모나 그 예를 들면 특유 재산의 인정 범위 같은 것들을 다투는 법리적인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12명의 재판관들이 다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1년 3개월간 걸려서 이런 결론을 내놓는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전에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얼마 만에 끝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 사건 로그 기록을 좀 보고 싶어요. 아니 뭐 가사 사건이라 형사는 아니지만 형사 재판은 더 엄격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나 살리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뭐 우리가 형사 재판에서는 사형돈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생명의 박탈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명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둔 게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가사 사건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법을 더 지켜야 되고 또 그렇게 법이 형성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설명 자체가 지금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요. 대법원이 저는 대들하게 빠져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초 주장 천대엽 처장이 했던 네. 최초 주장과 그 이틀 만에 해결했다는 거. 지금의 천대엽 처장의 주장은 3월 28일로 늘려가지고 미리 봤다는 거거든요. 근데 뭐가 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법원의 논리는 대드락 상태에서 어제 이제 국감장에서는 재판사무국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재판사무국장이라고 하면 법원행정처장 밑에 뭐 사법지원실장도 있고 뭐 재판사무국장이 다 있거든요. 실무 책임자들이 있는 거죠. 실무 책임자가 와서 설명을 못 해요. 그래서 일반론이라도 설명해 보라고 하니까 일반론은 막 주저리주저 얘기하는데 일반론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거 안 맞으면 이거 특별하게 해결했으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기록을 월권을 통해서 먼저 받느냐 이걸 밝히려고 하는데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대법원이 나서서 조직적 은폐 단계에 들어가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고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마치 정쟁적인 동기에 의해서 분쟁이 나온 것처럼 대법원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법독립 논리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법원이 떳떳하니까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설명 자체를 지금 못하는 대드락 상태에 빠져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은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전자 기록을 읽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이 서류로 출력을 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리 일정표를 보더라도 그 짧은 시간에 7만 페이지의 종이 기록을 읽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말이 다 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제자구나. 그 한겨레의 권태호 논설위원 실장이 쓴 네. 칼럼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이 대법원의 88조 국감 서면 답변을 보니 권태호 칼럼이라고 하는 건데 명쾌하게 대법원의 법적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에 논리적 허점을 다 지적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박살냈구나. 이게 무슨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들여다보기 우리가 기록을 들여다봤다. 처음에 막 말이 다 바뀌었어요. 계속 네. 바뀌다가 최근에 너 어떻게 이틀 만에 치만 쪽을 다 봐 그러니까 아니야. 3월 26일 날 이제 2심이 났잖아요. 그리고 27일 날 저기가 항고로 그러니까 상고를 했어요. 상고 사건이 접수가 됐어요. 근데 28일부터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 안 돼요. 그 기간에는 예. 관할 건이 없어요. 아무도 관할 건이 재판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어차피 이쪽으로 올라올 거니까 원래는 아시다시피 전원합의체를 열기 전에는 소부 4명이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서 소부해서 이거는 합의가 안 돼. 전원합의체로 가야 돼라고 해야지만 이제 그 판사들이 이제 대법관들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올라오자마자 야 전원합의체 무조건 열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거를 다 3월 28일부터 보기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4월 10일 날 왔고 야, 피고인 엉뚱하다. 답변서는 4월 21일 날 왔어요. 어이가 없다 진짜. 그래서 예. 22일 날 대법원에 사건이 배당이 됐는데 2시간 뒤에 소부를 열지 않고 전원합의체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은 3월 28일부터 봤다고 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법이죠, 위법.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위법. 그러니까요. 게다가 뭐 이제 뭐 종이문서로 봐야 된다. 사실 뭐 그게 지금 시점에 맞는 방식이냐 사실 이제 모든 걸 다 종이로 이미 프린트하는 게
뭐 맞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법 그렇게 좋아하면은 지켜야지. 그렇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대법관들이 연배가 이렇게 그 전자화된 문서를 읽기에는 최적화된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중요한 문서는 출력해서 보는 다 세대일 것 출력하지.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거 네. 로그 기록도 못 내겠지만 이거 전자문서로 7만 페이지 보잖아요. 눈에 충혈옵니다. 실핏줄 다 젊은 찢습니다. 사람도 충혈옵니다. 저도 충혈옵니다. 네. 못 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법 위반이에요. 근데 법 위반이면 뭐가 문제되냐면 우리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양심에 묻고 싶은 단계까지 온 것이고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어떻게 재판을 합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탄핵 사유예요. 중대한 직무사항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나오면 탄핵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전 이건 지금 탄핵까지 열어놓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더 심각한 건요. 기록 인수인계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록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온갖 개인 민감 정보가 범죄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면 안 돼요. 비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심지어 당연하죠. 변호사도 자기가 수임 의뢰한 계약에 대해서 비밀 새 나가면 책임집니다. 비밀 유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대법원에서 기록 관리를 개판으로 한다? 지금 문서상에는요 4월 22일 날 인계된 걸로 적혀 있어요. 네. 물론 그 옆에다가 위에 있습니다라고 쓰기로 해놨는데 그거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원래대로 하면요 대법원에 이제 상고장이나 상고유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상대방 또 답변서를 합니다. 답변서 내는데 관리재판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관리재판부가 뭐 하는 거냐? 배당도 해야 되고 처음에 딱 봤을 때 상고장 제대로 접수됐는지 형식도 판단해야 되고 그렇구나. 상고 이유서 제대로 왔는지 이 요건을 판단을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소부의 배당을 때리고 그 소부에서 4명의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맞으면 소부에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근데 거기서 요건이 너무 중대하거나 의견이 안 맞거나 하면은 전원합의체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3월 28일? 뭐 3월 31일? 이 날짜도 어긋나지만 들어가서 그러면 대법관들이 참고 열고 들어가서 봤을 가능성은 없어요. 재판 연구관들이 그럼 몇 명이나 봤냐? 도대체 뭐 어제는 뭐 100명? 100명? 막 그 국감 중에서는 뭐 명수도 확실치 않아요. 그럼 몇십 명이 봤냐? 이거 다 밝히지 않으면요. 지금 대법원은 법과 원칙대로 권리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기관인데 사법부인데 사법부가 법을 어긴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위증죄를 처벌하잖아요. 위증죄가 뭡니까? 거짓말하면 처벌하는 거예요. 선서했을 때. 근데 대법원이 거짓말을 이렇게 대중적으로 공신력 있게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 그럼 대법원이 앞으로 위증죄 처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러지 않겠어요? 야 너나 잘해라. 너부터 처벌해라.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이 거짓말 해명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법원의 행태는 조직적 은폐에 빠져 있어요. 저 어제 그 사무국장인가 그 재판사무국장 네. 너무 형편없더라고요. 아니 뭐 유령이 지시했습니까? 아니 조이대가 지시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지시는 안 했는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앵무새인 줄 알았어요. 앵무새.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법원이. 너무 잘못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소부에 회부하지 않고 이런 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전원합의체를 다 여는 거를 전제로 해서 본 적이 있었다라는 게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을 했는데 이게 그럼 얼마 걸렸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5개월. 보는데 선고까지 네, 그러니까. 배당돼가지고 네. 선고까지 5개월. 전원합의체로. 국정농단 직권남용은 전원합의체에서 1년 걸렸어요. 와. 근데 이거는 일주일 그러니까 9일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미리 보기란 거야. 미리 보기. 미리 미리 보기하고 보기하고. 돈도 안 내고 미리 본 거야 이거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아유. 35일 미만에 이렇게 파기환송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느냐 찾아보니까 2009년에 한 건 있고 16년 만에 지금 2025년에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곽수환 씨도 이제 사실은 이렇게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대응을 봤을 텐데 좀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저는 제일 화났던 부분은 국정감사 첫날 때부터 조희대가 왔다가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천대엽이 직접 발언하면서 조희대 보내달라. 기억납니다. 내가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서 천대엽의 답변을 보더라도 대법원, 조희대, 대법관들, 뭐 다른 대법관들 포함해서 천대엽이 내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해야 되니까 어떤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느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몰라 본인도 무슨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보다도 모르는 거. 아니 행정처장은 재판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합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려면은 국회의원들이 질의서도 보낼 거고 어떤 질문이 나올 게 예상이 되니까 조희대나 대법관들한테 아니면 밑에 직원들한테 그 상황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본인이 파악한 뒤에 답변 준비를 해서 와야 되는데 본인이 내용을 몰라요.
난 그게 너무 느껴져서 화가 나더라고. 아니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어제 그 재판 사무국장도 문제가 심각한 게 질문하니까 심판의 내용에 관한 합의를 자기는 얘기할 수 없다는데 누가 지금 내용에 관한 합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기록을 누가 관리했냐 절차에 대해서 감사가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대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웃긴 거고 천대엽 처장은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 재판에서 누가 어떤 의견 냈고 이거 관심 없어요. 뭐 이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나왔는데 뭐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판결문으로 다 얘기했는데 입장이 안 다 궁금해. 있지. 안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법원회장 처장도 그 소위 말해 재판사무국장이나 사법전실장의 최종 보스, 그러니까 상급자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록이 인계되고 관리되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고 소부에서 넘어간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들은 아마 제가 볼 때 그 구속사건일 겁니다. 구속사건이니까 대법원도 빨리 진행을 해서 전원합의체로 이례적으로 맞다. 한 건데 맞네. 이 예. 사건은 구속사건도 아닌데 빨리 했다는 건 너무 이례적이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이거 이제 뭐 다 안 읽었다니까 이런 논리를 펴요. 아, 그거 뭐 다 읽어야 되냐. 우리가 의견서만 양쪽 거 보면 고수들인데 척 보면 비디오지. 무슨 원님 재판처럼 궁예식으로. 아니 그러면요 전 역으로 묻고 싶은 게 그러니까 유죄로 나온 거를 무죄로 대법원에서 바꿀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 피고인에게 유리하니까 그럼 법원 측에 맞거든요. 근데 반대로 무죄 사건을 유죄로 바꾸는데 그따위 짓을 한다? 이건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아니 무죄로 나온 사건을 유죄로 바꾸는데 어떻게 답변서만 보고 기록을 안 보고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그러면 기록 안 보고 재판하는 원님 재판, 궁예 재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자들이 법률가하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감추려는 건 알겠지만 이거 법 원칙의 근본에 내용적으로 들어가고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유죄로 지금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처벌을 때리는데 기록을 안 보고 막 한다?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정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댓글에도 뭐 제가 뭐 저격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니르나바님이 이게 오. 선거법 처리는 633상의 원칙이니까 빨리 아, 하는 게 빠르게 해야 되는 맞다. 게 뭐 이런 아니냐. 논리도 존중은 하는데 왜 선거법이 633 원칙에 도입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당선이 됐어. 그렇죠. 당선이 됐는데 이게 선거법이 너무 처리가 늦어지면은 임기가 다 끝나. 다 채우고 나와. 4년이 걸려서 이게 막 유죄가 나오면은 이 사람은 이제 박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633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당선자인데 불법으로 선거법을 어겨서 당선된 사람을 막기 위해서 빨리 처리를 하라고 1년 안에 하라라는 게 633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선거법은 윤석열이랑 붙었을 때 떨어진 낙선자입니다. 2021년에 있었던 일인데 거기 국회에 나와가지고 발언한 것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논쟁이 있고 어쨌든 그거는 이 633의 원칙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에 그리고 설령 633이라고 하더라도 앞에 게 지연됐다라고 하더라도 1, 2심이 지연돼 뭐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를 했으니까 그러면 대법원은 급발진해도 되는 건가요? 다 어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예. 답정너 판결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저는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되는 아니, 거예요. 원칙대로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원칙이라는 거는 선례도 중요하지만 법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해진 대로 지금 안 했는데 이걸 해명을 못 해. 그리고 재판사무국장도 와가지고 어버버버 하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저는 묻는다고 묻혀질 수가 없는 역사적 저는 오점 아니냐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이번 국감뿐만이 아니고 제대로 된 평균적인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캐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